동의하냐? 삼겹살 대참사가 이래건 안 된다,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브레스 퀄리티 학술고문 심리영주 박사입니다. 자, 앵무새 수의학 한동안 좀 뜸했죠? 사실은 제가 그 줌으로 녹화를 하다가 실수를 해서 보안 프로그램하고 충돌을 해서 녹화에 문제가 생기는 대참사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녹화를 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자, 3장에서는 사육방법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앵무새 수의학이라고 하는 서적은 수의사들을 위한 교과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학적인 부분은 뭐 현재 나와 있는 서적 중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앵무새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뭐 기타 다른 부분까지 다 다룰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육방법 부분은 일반적인 수의사, 앵무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거나 또는 심지어 거의 알지 못하는 보통의 수의사들에게 앵무새들의 전반적인 어떤 분류군, 그 분류군에 따른 사육상의 주의점, 교정 방법 등을 간략하게 안내하고 있다는 점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사육 전반에 걸쳐서의 아주 베이직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지가 않아. 깊이 있는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제공하는 다른 어떤 소스나 채널을 통해서 보시면 분명히 원하시는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1강 사육공간입니다. 이 강에서는 기본적으로 앵무새 사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시설이나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볍게 터치를 하고, 앵무새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사용관리, 그리고 개체를 확인하는 방법, 이른바 개체 동정이라고 하죠. Individual Identification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숙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환경이나 시설과 같이 앵무새의 어떤 데일리 라이프 케어와 관련하여 발병 가능한 질병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강의가 저희가 이제 전문 사육자를 주 타겟으로 하고 있고, 부가적으로 앵무새를 기르는 분들을 보고 있는 성격을 띠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육장이라 하면 에이비어리, 외부 사육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육장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어떠한 형태를 띄어야 될까요? 라고 문의한다면, 앵무새 사육장은 기본적으로는 야외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또는 실내에는 쉘터를 두더라도 반드시 야외로 나갈 수 있는 방사구역, 이른바 플라이트 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앵무새라고 하는 종이 가지고 있는 매우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 감정적 능력을 고려하였고, 부가적으로 조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비행을 위해서 탄생한 종, 비행을 목적으로 진화한 종이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을 실내에서 소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사실은 실내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류로 따지자면 아주 소형, 초소형 종들 같은 경우에 실내에서 제한적으로 기를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특수한 목적이 있지 않은다면은 그 개체의 삶과 행복, 건강을 고려한다면 장기간에 걸쳐서 반드시 야외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사육 공간에서는, 이제 번식을 목적으로 중대형 종을 기르는 전문적인 사육 공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있는 비행구역, 플라이트 존과 내부의 실내 쉘터를 결합한 형태로 사용하거나, 또는 아예 그냥 독립된 건물인데 내부와 외부가 있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브레스 퀄리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외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야외 시설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해외의 유명한 조류건축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기도 했고 그러한 것들을 국내적 현실, 국내에서 이제 부품이나 그런 것들이 100% 똑같이 해외와 있지 않다 보니 그것을 만들어내는 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류 사육장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식, 통상 워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워크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접근이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대형 동물원과 같은 곳에서 어떤 그 심리적 측면, 심미적 측면에서, 현지 서식지를 그대로 재현하는 상황이 아닌 상업번식시설이나 또는 실험 목적의 번식시설에서는 또는 보유시설에서는 기본적으로 워크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워크인 방식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동물을 그 안에서 기르게 되면 자신의 분변에 오염된 먹이를 자신이 먹는다든지 또는 쥐나 뱀 같은 어떤 유해동물, 편적들이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썩은 음식을 먹고 탈이 난다든지와 같은 이유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른바 레디컬한 극단적인 동물 관련되는 단체들에서는 개와 관련하여서 뜬장이 거의 죽여야 될 대상인 것처럼 얘기들을 하는데 조류의 경우는 개의 경우는 차치하고 조류의 경우는 통상의 경우 수상생활을 하고 특히 앵무리의 경우는 대부분 수상생활, 그래서 수상은 나무 숫자입니다. 나무 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바닥에 앉는 필요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 알려드리고 바닥에 앉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점 확인 드립니다. 설망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제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무거나 그냥 국내에 돌아다니는 또는 이제 그 대부분이 중국산인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설망은 사실 조류 사육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절한 규격의 철망을 구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 확인을 드리고 이를테면 에이비얼에 관련한 좀 더 상세한 사항들은 브리더스 퀄리티 대표님께 연락을 주시면 브리더스 퀄리티에서 적절한 것을 추천드리고 아마 직접 제작까지도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나가서 야외에 저희가 나갔을 때 걱정하는 것들이 하나는 이제 온도이고 또 하나는 기타 기후라든지 또는 야생 조류로부터의 어떤 접근 같은 것들일 수 있는데 온도는 야외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현재 한강 이남 지역이라면 추전선 이남 지역이라면 겨울에 최대 한 영하 20도 정도까지 내려간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눈이 오면은 50cm에서 1m까지 오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저희가 기를 수 있는 거의 모든 앵무류는 그러한 기후가 조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외라 할지라도 쉘터가 있어야 되고 그 쉘터 내부의 온도는 최소 0도 이상을 유지하여서 물이나 먹이가 얼지 않도록 하고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플러스 알파에서 무엇이 필요하다? 특정한 횟대로부터 어떤 특정한 권역의 이른바 핫존을 만들어서 그 핫존에서는 보통은 어떤 레디에이션 열을 방사하는 특정한 기구를 이용해서 그런 핫존을 구성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기동을 하시거나 해서 자신만의 에이비어리를 기르시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제가 중개라고 하죠. 한 15kg 남짓 되는 진돗개 또는 진돗개도 약간 작은 개들을 풀어놓고 특정한 권역에서 기르게 되면 새들은 그 개에게 적응하게 되고 개가 새들을 지키는 역할, 가디언으로, 셰퍼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의 야외 에이비어를 만들 때는 그 쉘터 내부를 조금 유의해야 되는데 특히 쉘터 내부에 부패할 수 있는 어떤 소재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결국은 거기서 국균, 이제 아스페르길러스와 같은 심대한 문제, 호흡기 계통의 문제를 유발하는 곰팡이들이 번성하고 그 포자가 퍼져나가서 새에게 활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소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사육장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자면, 그 사육장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야외에 위치하는 것이 항상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실내에 어쩔 수 없이 위치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환기가 매우 잘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채광이 매우 잘 돼야 됩니다. 네. 채광 자체는 물론 플라이트 존이 있기 때문에 채광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채광을 강조하는 이유는 채광이 일종의 살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환기가 중요한 이유는 비슷한 맥락으로 오염물질이 내부에 축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특히 이제 조류 같은 경우에 추운 시기에는 내부에 있는 시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내부에 분변이 쌓이고 날갯질을 하는 과정에서 우모의 분말 즉 깃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깃털이 부서져서 나오는 미세한 먼지들이 내부에 축적되게 되면 당연히 사육자나 관리자 또는 동물의 호흡기계통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전기시설물의 내부에 그런 것들이 끼어서 스파크가 조금만 일어도 큰 화재로 번지는 문제가 유발될 수 있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기본적으로 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청소를 하시겠다고 혹시 실내에서 기르시는 경우에 이제 강력한 어떤 분사력을 지닌 뭐 에어로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무기를 이용해서 바닥을 씻거나 세장을 씻는 경우인데 그건 좀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 캐나다에 위치한 하겐이라고 하는 조류와 관련하여 다양한 용품,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 기업에서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실내에서 워낙 캐나다가 춥다 보니까 길렀었는데 그 과정에서 PDD가 걸려있는 줄 모르고 내부를 강력한 고압 분사기로 반복해서 청소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분변에 묻어있던 PDD의 원인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형태로 시설 내로 퍼져나가서 결국은 시설 내에 있던 동물들이 불과 6개월, 1년 만에 전부 다 폐사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선 절대로 에어로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고압 분사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 소음 이런 것들을 중요하고요. 이 동물들이 만들어낸 소음도 중요하고 주변의 소음도 항상 중요합니다. 혹시 이제 실내에서 기르시는 경우, 특히 가정에서 기르시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독성 가스. 아니, 집안에 무슨 유독성 가스가 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기를 때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냄새나 증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새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가볍게는, 이것도 가볍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집에서 삼겹살을 굽거나 아니면 튀김을 만들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바닥이 번들번들번들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름이 끓으면서 튀어오른 증기, 즉 유증기가 공기주로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으로 가라앉은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새의 깃털 표면에 붙게 되면 새는 매우 불편한 느낌을 갖게 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과다한 프리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깃털 다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의 오버 프리닝은 그러니까 기름이기 때문에 이 기름이 뭐 저희가 세제로 빨 수 없잖아요. 새를. 그러다 보니 기름기가 계속해서 새의 깃털에 남아있고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결국은 이것이 일종의 외부 요인에 의한 깃털 뽑기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실내에 놔두냐, 뭐 실외에 놔두냐에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중간에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상세히 언급하지 않은 것 하나가 이제 채광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까마귀를 봤을 때 까마귀는 검은색으로 보이죠. 그런데 까마귀가 자기들끼리 봤을 때는 검은색이 아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찌르레기도 마찬가지고 구간조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는 보통 개나 고양이 또는 일정한 부류의 특정한 분류군에 속한 원숭이들을 가지고 생맹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을 중심으로 우리는 빛의 삼원색을 다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동물들은 그 중에 일부를 못 본다. 일단 뭐 정록생맹이다. 적색과 녹색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언급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동물들이 우리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어떤 방증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새와 비교하면 저희가 열등합니다. 시각적 측면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새는 울트라바이올렛, UV,
이른바 자외선을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저희가 가시광선이라고 불리는 빛의 전체 스펙트럼에서 적외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는데 우리는 적외선과 자외선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가시광선이라고 불리는 빨리로 주파남보 영역만 볼 수 있죠. 조류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조류가 자외선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왜 나와요? 앵무새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앵무새는 성적 동형입니다. 섹슈얼 모노모픽이라고 하는데 성적으로 모노모픽, 동형이다. 이게 뭘 의미하냐? 암컷이건 수컷이건 겉모습을 가지고는 그 새가 어떠한 성들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저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근데 새들은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이해하지? 울음소리로 이해하나? 덩치로 이해하나? 왜? 조류는 외성기가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뭐 일부종의 경우 제한적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일단 오리류라든지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조류는 외성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뒤집어 까봐도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짝을 찾아서 어떻게 교미하냐라는 거죠. 가서 하나하나 물어보고 목소리를 들어볼 수는 없잖아. 너 암컷이야 수컷이야. 색깔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땐 똑같잖아요. 섹슈얼 모노모픽이라면서요. 형태가 똑같다면서요. 색상이 똑같다면서요. 그게 조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지 않다는 거죠. 조류에게는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왜? 조류는 자외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안녕하십니까. 브레스컬리 짝술구문 심영주 박사입니다. 자, 조류에게는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왜? 조류는 자외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우리가 실내에서만 기르고 자외선이 제대로 실내에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외선의 대부분은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하거든요. 유리창을 통과하면서 99%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내에서 생활하는 조류들은, 앵무새들은 상대방이 수컷인지 암컷인지를 알 수 있냐는 거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행동학적 측면에서 정상적인 번식 행동이 유도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왜? 암수 자체를 구분을 못하니까. 따라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UVA와 UVB를 발산하는 램프들을 켜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UV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밝혀진 다양한 논문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비타민 D의 합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제 미지선을 가지고 있는 새들이 많습니다. 미지선은 보면 꽁지기름샘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새의 꼬리 쪽에 기름이 나온 특정한 성분의 기름이 나오는 샘이 있고 거기에서 나온 기름을 부리로 온몸에 펴서 바르는 방식으로 깃털을 관리하는 조류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코카투 계열의 경우에는 미지선이 통상 없습니다. 그 미지선 대신에 몸에서 나오는 깃털이 부서져서 나오는 분말이 우모 분말, 즉 피더 파우더가 미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꽁지기름에. 이랬건 저랬건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꽁지기름 샘에서 나온 기름들을 온몸에 펴발라 놓으면 그것이 자외선과 반응을 해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비타민 D를 다시 피더 프리밍, 깃털을 다듬는 과정에서 소화하여서 먹게 되어서 그것이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높이고 이것이 칼슘의 흡수 및 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입증이 된 부분이고요. 근데 비타민 D를 유발하는 생성시키는 UV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실내 사육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행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권장하지 않는데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이 워낙 높은 지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공물로도 그들이 원하는 지적 다양성을 채워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야외에서 다양한 기상, 일기,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이고 바람이나 눈이 불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고 안개가 끼고 이슬이 맺히고 덥고 춥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매우 큰 즐거움을 준다는 거죠. 제가 이제 첫 번째 박사를 브라질에서 해서 받았는데 거기는 날씨가 전체적으로 매우 좋아요. 네. 여름 겨울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계절이 하나예요. 따뜻하고 좋은데
지루한 느낌이 좀 있어요. 맨날 해가 탱탱탱 내리니까, 특히 상파울루 같은 거. 부가적으로 이제 보통 실내에서 사육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세장의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런 반론들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집안에서 나는 자유롭게 기른다. 그럼 집안에서 자유롭게 기르는 걸로 충분하지 않냐? 앞서 말씀드린 집안에서 자유롭게 기르는 행동은 결국은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비타민 D를 제대로 쬐지 못하거나, UV를 더 나아가서 다양한 기상 환경에 접하지 못하는, 즉 풍부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큰 세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세장이 없거나 세장이 작은 상태에서 집안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면 결국은 밖으로 탈출한다든지 유리창에 부딪힌다든지 또는 끓는 물에 뛰어든다든지 전선에 얽힌다든지 뭐 등등등 다양한 문제를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3-1강 여기까지 마치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밑에 질문 달아주시면 저희 보고서 별도의 세션을 통해서 답변 드리는 기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